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코아이 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의 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른바 민들레 모임. 일단 발족을 미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했고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완전히 가라앉은 건지 아니면 또다시 불씨는 갖고 있는 건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어찌됐건 이런 공식 모임을 만드는 건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친윤계 비공식 모임조차 없느냐, 그럴 거라고는 좀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아마 어떤 형태로든 본인들끼리는 의사교환을 하는 그런 이제 모임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조금 무리였다라고 생각해요. 그 모임에 뭐 장관들 불러서 뭐 말씀도 듣는다 그러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좀 역시 이제 세과시의 의미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향후에 개파 정치의 폐해를 이제 생각하더라도 향후에도 그런 거는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국회 내 정당 내 그런 모임들이 있었던 것은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뭐 공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친목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모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개파 정치로 번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폐해를 그동안에 보여줬고 일단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있었던 이 민들레 모임 무엇을 남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개파 정치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개파는 개파의 수장이 꼭 필요합니다. 수장이 필요하고 수장의 역할은 선거 때 공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임에 들어가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개파의 구성의 기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모임은 뭐 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해당 분야를 공부하다가 의원들끼리 친해지는 것과 개파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슨 뚜렷한 목적이 없었죠. 우리가 모이고 장관들을 우리가 반쳐놓겠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의사를 정부와 대통령 비서실에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원래 창고의 대표는 원내대표이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멀쩡히 본인이 의원을 수렴하고 있는데 별도의 조직을 둔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요. 누가 보아도 차기 공천을 앞둔 모임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었죠. 근데 어쨌든 30명 명단이 이번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선언했을 때 저는 그 모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뭐 윤핵관은 아니더라도 윤멀관이라도 되고 싶습니다라는 구체적으로 공개한 사람이 30명이고 이 명단이 한번 공개됐다는 것만으로도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전 비서실장이죠. 과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30명으로 봐야 될 것이고 전 이후로도 이것이 계속 불씨가 되어서 차기 당대표 선거까지는 꾸준히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민들레 모임에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었던 이준석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요.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진석 의원하고 제가 원래 풀고 뭐 이렇게 할 관계가 아닙니다. 원래 제가 정진석 의원을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지방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장도 부탁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일은 오히려 그건 별개의 과정이고요. 혁신일은 당의 공적인 내용들을 담당하면서 시스템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고 저는 당대표 권한만으로도 할 수 있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고 이슈 파이팅 하는 거는 제가 하는 영역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고강도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천제도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내 또 친윤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역시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혁신위원회를 띄운 것조차가 조금 의도가 뭔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석이 좀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혁신위원회를 만든다거나 하면 이제 당내 일종의 이제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 수렴해서 혁신위원회가 이제 정말 필요한지부터 좀 따져보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제하면 그러면 어떤 그 형태의 혁신위원회를 꾸릴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지금 당의 혁신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필요하면 혁신위원장을 그러면 누구로 데려올 건가? 굉장히 상징성도 좀 크지 않습니까?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그런데
덜컥 혁신위원회 만들겠다라고 발표하고 곧바로 위원장 그냥 선임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니까 이거는 뭔가 좀 결국은 자기 정치를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가 좀 제기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정치는 이제 자신의 향후 정치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많이 그동안 이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만을 위한 정치. 그렇게 들립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던 건데 그런 지적이 나오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더 공격적으로 이제부터 자기 정치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혁신위원회 카드를 던진 것도 조금 의도가 뭔가 좀 읽히는데 자기 정치를 또 본격화하겠다라고 하니 이건 명백히 이 이준석 개파 만들기 아닌가 하는 지적이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 출범했던 혁신위원회. 그래서 자기 정치의 하나의 큰 축으로 이 혁신위원회를 이준석 대표가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선이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한테도 뭐 있었고 그 전에 정진석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전 혁신위원회가 사조직이 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위원회라는 것은 결국 당대표와 상관없이 공천의 기본적인 시스템 룰을 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비례대표 같은 경우 20% 정도 당대표에게 지분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 전체 공천에서 한 20% 남짓을 그 당시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틀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죠. 50%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를 해서 예. 후보를 정한다. 이런 원칙을 정해놓으니 당대표 입김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정확히 국민의힘의 룰은 모르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운신의 폭이 넓은, 즉 지도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PPAT라고 해서 지방 의원이 되려는 분들은 무조건 시험 통과해야 된다는 규칙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지금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만드는 기본적인 규칙 안에서 그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되면 다음 당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들긴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에 사조직으로 몰고 가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 20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공천을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준석 대표의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혁신위원회 출범을 두고 지금 당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가까운 당 중진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대답이 지금 절반을 넘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일단 나타났습니다. 뭐 정진석 의원, 친윤석열계의 분화로 나타난 권선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행보까지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상황 예상하시는지요?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여론은 이준석 편이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워낙 이제 윤핵관 논란이 좀 거셌던 바가 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시 이제 이게 뭐 향후에 친윤계 강력한 네. 친윤계 개파 정치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또 민들레 모임 만든다 그래서 또 그 관련한 논란도 있었고 그런 상태여서. 지금 다분히 국민들은 1차적인 책임은 일단 그 친윤계에게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다 좀 이렇게 보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직 지금 이제 친 이준석계는 구체적으로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예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딱히 뭐 이렇게 비판할 그런 이제 대목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지점에서 조금 이제 책임론을 약간 좀 피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서 주간 정례조사가 나오는 날입니다.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 이 추이를 좀 보면 좀 느낌이 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지난주에 비해서 한 4% 가까이 빠졌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작용했을 거라 보십니까? 일단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혼내줬다라고 생각을 하실 테고요. 그 분이 풀리고 나면 이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를 당연히 보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 지지율 빼먹은 가장 큰 이유는
주말마다 행보인 것 같아요. 주말에 이제 영화 보러 가시고 또 뭐 빵 사들어 가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부인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정들을 자꾸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보기엔 막 미사일도 쏘고 있고 방사포도 쏘고 있고 예. 물가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있는데 이자율도 올라가는데 대통령이 왜 한가하지? 약간 이런 생각들. 뭐 흰색에 가서 구두를 사고 계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지금 이럴 때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이 여론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물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실 때 기재부 총리에게 자, 물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거는 본인이 수험생인 태도가 아니에요. 마치 남한테 지시하듯 하는데 지금 현재 물가 상황이 이러하니 내 생각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총리에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물가를 잡으라고 지시해 놓으면 총리가 글쎄요, 뭐 무슨 대책이든 내놓겠지만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것에서 좀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보입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떤 요인을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안보 위기 국면인데 지금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약간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좀 한가로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아니에요. 예. 다분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글로벌 변수에 더해서 제가 보건대는 이런 상황 정도면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거의 매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지하 벙커 회의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한 그 벙커 회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를테면 뭐 그건 좀 다분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식의 이제 액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경제를 늘 챙기고 하는 모습을 적어도 국민들에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보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NSC 회의를 누가 주재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늘 그 감시를 하고 있고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늘 보고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그 제가 보건대는 홍보 전략 면에서 조금 취약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역시 인사 논란이 좀 적지 않게 작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에게는 좀 적합하지 아니한 그런 자리에다 일부 인선을 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최근에 뭐 교육부 총리를 비롯해서 최근 인선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후보자 관련해서 많이 또 유발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워낙이 그런 논란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기존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예. 여러 결점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거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오늘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죠. 권양수 여사를 예방합니다. 평소에도 뭐 권양수 여사를 만나고 싶어 했다라면서 확대 해석을 일축하긴 했는데 공개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잇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부인이 공개 행보를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개 행보를 한 게 맞죠.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사적인 김건희와 공적인 김건희가 구분된다라는 발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대통령 영부인에게 사적인 생활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오늘 오후 2시 이후로는 제 사적으로 다녀야 되니까 저를 쫓아오지 마십시오 하는 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SBS 기자가 뭐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만 그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되시는 분이 김건희 여사와 바이든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일정도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 친오빠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 저는 그런 거 보면 정말 좀 무섭거든요. 뭐 팬클럽 회장이라든지 친오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밖으로 대통령실의 주요 일정들이나 대화 내용들이 새어나가는 것은 저는 훨씬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모든 행정을 공식적으로 이 시스템 안에서 진행하게 하는 것, 전 이게 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예. 시스템 안에서 공개 행보를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 뭐 이제 오늘 봉화 마을에 가서 이제 권양숙 여사를 이제 만난다든지 또 이제 김정숙 여사도 이제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뭐 향후의 공식 행보를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의 이제 부인들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좀 기본적인 약간 관례 비슷하게 좀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읽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공식 활동을 함에 따른 진보 진영에서의 비판 그걸 좀 의식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좀 약간 좀 둔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 목적도 좀 가지고 있는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우상호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요. 첫 회의를 주재한 우상호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 여당, 특히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놓으십시오. 국정을 푸는 책임감은 결국 여당의 양보안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이고 있는 최근의 모습은 너무나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의 모습답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 많은 과제를 또 안고 있고 그리고 8월 전당대회까지 안정적으로 이 민주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상호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여러 과제들이 있을 텐데 안정적인 관리 외에 지금 워낙 당 안팎의 갈등 구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호 비대위 앞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당내 갈등을 좀 진정시킨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최근에 뭐 수박이라는 표현, 이렇게 겉은 퍼렇고 열어보면 뻘겋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구성원이어야 되는데 민주당인 척하는 사람들을 뭐 멸칭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런 말 이제 의원들 쓰지 말라. 수박이 제철인데 이제 수박 얘기를 못 하게 됐. 예. 먹는 수박 얘기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이 문제로 비아냥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상대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측면도 있고요. 네. 지지자들이 보기에 화나서 당신은 민주당처럼 활동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수박하고 의원들끼리 서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완전히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더 토론이 진정된 가운데 좀 진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상호 의원의 지금 최근에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맞는 흐름이라고 보고요. 그런 가운데 좀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 정상화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계속 공전 상태에 있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결국 일을 하게 돌아가면 그 문제로 뉴스가 좀 관심이 쏠리게 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워낙 여야 간의 협상을 잘해왔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철험의 해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당내 중진들도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역시 계파 갈등이 계속 그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파라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때 공천을 해주는 게 아니면 개파가 아닙니다. 개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뭐 좋다고 들어가서 있겠습니까? 연구 모임이죠. 근데 철험회가 그럴 힘이 있느냐? 초선 중에 개혁적인 의원들, 특히나 이제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관련돼서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의 모임이죠. 근데 이 모임이 누구를 공천할 수 있느냐? 공천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하고 개파의 수장이 존재해서 전체 공천에서 일정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옛날 구조에서의 개파의 수장과 개파, 이건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철험회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욕먹고 하는 것은 그건 저는 그 정치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이분들이 공천을 뒤흔들 수 있는 지도부의 자리에 들어가서 공천 문체를 철험의 명의로 흔들거나 철험에 입기만 해두게 된다면 그때 가서 해체를 얘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데 이것을 개파 모임이라고 불러서 해체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뭐 오히려 그런 다른 모임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그런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주시기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하나로 합치는 공공 모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들레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파 모임이다 아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 결국은 출범하지 않았는데 이 철험회는 민주당에서 21대 국회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있었던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검수완박 과정에서 많은 또 평가를 받았고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지금 김성애 소장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개파 모임처럼 활동을 좀 하잖아요.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개파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공천하고 지금 아직까지 이제 2024년 총선이 지금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뭐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파처럼 행동을 할까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본인들 공천 문제하고 연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처럼에도 이제는 개파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뭐 해체 요구는 당연히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다른 개파들은 이미 지금 해체 다 선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모두가 다 이제 일괄 다 해체하고 그리고 다시 뭐 공부 모임대로 유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다시 이제 원팀 정신을 살려 나가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어찌됐건 정치권에서 딱 빠져나가면서 민주당의 이제 권력 공백이 생김으로써 지금 발생한 그런 그 다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 권력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꼭 인물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국회 논쟁거리가 하나 새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출한 내용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국회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을 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려는 것을 막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정부 완박이다. 정부를 완전히 이렇게 하라는 것이다. 그런 예. 강한 어조의 또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것이 국회 내 새로운 갈등 구도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냈던 법안도 내용은 뭐 동의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행정부를 입법부가 제대로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이고요.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지금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는데 법무부 장관에게는 인사 검증에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원래대로 하면 법을 고쳐야죠. 인사조직법, 정부 인사조직법을 고쳐서 법무부 장관의 권한 중에 인사 검증을 집어넣고 운영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원래 인사 검증은 인사혁신처에서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시행령을 통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권한을 지금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줬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입법부를 타고 넘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입법부 입장에서는 기껏 법을 만들어 놨는데 법과 상관없이 정부가 움직인다고 하면 이것이 법치주의 기본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법치주의 기본은 입법부가 만들어준 법대로 행정부가 움직인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거꾸로 놓고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을 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월권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뭐 말을 하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좀 정쟁으로 바라보지 말고 토론을 좀 해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행령을 못 만들게 막을 수 있는 건 물론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검토하는 것 이것은 전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여야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견제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예전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내놓았던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부적인 토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 많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그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행령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거는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모르겠지만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 국회법 개정안과 취지가 좀 비슷한 법안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왜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이걸 안 했냐는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시행령 정치했습니다. 예, 초반에, 그러니까 집권 초반에 그때는 의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시행령 정치를 많이 해요, 대통령들이. 왜?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면 야당이 너무 의석수가 많으니까 야당 그 문턱을 넘어서기 어렵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행령을 개정해서 좀 우회로를 자꾸 뚫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초반에 그랬는데 본인들이 그러면 그 나중에 그 의회에서 다수당 되고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때 했어야죠. 예.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는 우리가 용납 못하겠다 지금 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문제점의 근본은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시행령 정치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회, 뭐 법사위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우회로를 좀 뚫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문제인데 이건 그야말로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좀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정치적 의도도 우리 국민들이 알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